그러면 일단 오늘 내용을 이제 아주 기초부터 시작할게요. 이름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CC입니다. 그러면 인코딩이라는 것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인코딩, 이제 어떤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컨버팅이니 인코딩, 트랜스코딩이니 뭐 이런 것들의 총 제일 큰 바운더리라고 이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컨버팅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다른 요 속에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코딩, 트랜스, 전환되다는 뜻이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사각형 박스 안에 있는 부위가 모양이 다른 형태의 부위, 그 다음에 테두리도 다른 형태가 되죠. 저 밑에 그림에서 V 글자는 이제 제가 코덱 혹은 이제 동영상에 대한 스펙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저 테두리는 이제 컨테이너, 우리가 흔히 확장자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코딩은 동영상 사양이 바뀌기도 하고 코덱이 바뀌기도 하고 혹은 코덱이 같더라도 동영상 사양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껍데기 이 컨테이너 확장자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압축, 컴프레싱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동영상 압축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이제 V자의 크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압축, 크기를 줄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앞에 원본보다 조금 더 압축 효율이 좋은 코덱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감내할 만한 이제 동영상 사양을 낮춰가지고 이런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흔히 조금 생소한 개념이 이제 리래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보면 안에 V자는 똑같고 겉에 껍데기만 바뀌어져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할 때 흔치는 않지만 종종 존재를 했었고요. 실은 파이널 컷 프로 10이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리래핑은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이제 XDCAM으로 이제 해서 맥에서 작업을 할 때 XCAM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제 MOV로 MXF 혹은 MP4 파일을 MOV로 재변환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가 이제 리래핑에 해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서 안에 동영상 데이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확장자만, 그리고 그 확장자에 따라오는 각종 메타데이터라든가 그런 형식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래핑 같은 경우는 컨버팅의 일종이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시스템, 일반적으로 CPU나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의 이런 연산칩의 연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능보다는 단순히 거의 복사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액세스 스피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이렇게 다 합치면은 이런 모습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보면은 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렌더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이제 렌더링은 이제 인코딩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인코딩이 이제 역시나 제일 큰 범위고, 래핑, 이 래핑은 이제 리래핑을 제가 좀 크기를 작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래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트랜스코딩과 컴프레션 이런 것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겹치지 않는 영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렌더링이 서로 다 겹쳐져 있는 상태죠. 렌더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인코딩이라고, 어차피 인코딩이 제일 큰 범위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최종 결과물을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임시로 생성하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렌더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 주변에 이제 가장 이제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대표적인 인코딩 두 가지 툴이죠.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와 컴프레서. 이제 이 두 프로그램은 이제 인코딩
이기 때문에 압축도 하고 그 다음에 리래핑 기능도 존재를 합니다. 완벽하지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요. 반면에 이제 이 앞에 두 프로그램은 이제 트랜스코딩에 더 집중되어 있는 툴들이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엑스캠 트랜스퍼와 클립랩은 이제 리래핑에 더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엑스캠 트랜스퍼는 리래핑만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클립랩은 리래핑과 제한적인 트랜스코딩도 가능한 툴이죠. 굉장히 작고 가벼우면서 쓸만한 프로그램인데 정작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조사에서는 버림을 당한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솔직히 있습니다. 엑스캠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원래 무료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소니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니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랑 카탈리스트 프리페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는 마찬가지로 무료지만 프리페어는 거의 200불짜리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히 은근히 기능에 비해서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클립랩 같은 경우도 같은 회사에서 지금 에디트레디라는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에디트레디 안에 클립랩의 기능들이 많이 이식이 되면서 클립랩은 이제 솔직히 업데이트가 거의 중지된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코딩 툴, 트랜스코딩 툴들인데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쓰이지만 예전에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많이 썼었던 TMPG-ENC라든가 이제 은근히 유용한 파딩코더 그리고 다양한 이제 툴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어느 한 가지 툴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툴을 가장 깊이 한번 이제 마스터링을 한다 작정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다른 툴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적응하기 쉬우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인 그 메뉴가 의미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진짜 동영상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지루하게 초반부에 미리 공지를 했듯이 굉장히 지루한 동영상 기초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그 이유는 이 각종 인코딩 툴에 있는 메뉴들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공부를 하면은 그 프로그램만 쓸 수가 있지만 동영상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쉽게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예, 물리 압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색상 심도, 8비트 색상 심도니 10비트 색상 심도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색공간, RGB 444, YV, YBCBC의 422, 420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 이제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레이스와 프로그레시브. 이제 인터레이스는 프로그레시브의 절반으로 데이터 용량을 절약한 일종의 물리적인 압축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압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플리커를 줄인다든가 다른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지만 분명히 압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를 변환해서 해상도 크기를 줄이는 것, 이것도 물리적으로 압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변환하는 경우, 사실 상업적인 영상에서는 자주 안 씁니다. 주로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촬영 프레임 레이트를 그대로 가는데,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프레임이 아니라 인터넷용은 15프레임으로 해서 데이터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압축 혹은 이제 수학적인 압축이라고 하는데요. 런랭스 엔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요약하는, 논리 압축 같은 경우 앞에 이제 런랭스 엔코딩과 DCT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코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이 좋습니다. 웨이블릿은 이제 DCT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비슷한 개념이고요. 기법이 비슷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압축들은 대부분 DCT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압축 효율을 높입니다. 근데 이제 웨이블릿이라는 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툴이 이제 레드 코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DCT에서 웨이블릿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P 압축, 시간 압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압축 기법이죠. 근데 제가 압축이라고 했는데 실은 이 물리압축이라 우리가 무압축 코덱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언컴프레스드, 사도유도리니 이런 것들. 실제로는 무압축이라고 표기를 하지만 색상심도, 색공간, 프레임 레이트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압축이 된 반사기꾼인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이게 논리적으로 압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압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논리 압축은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예. 해상도, 이거는 뭐 거의 저희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해상도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이제 이 해상도가 압축으로 사용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종종 방송에서 보는 화면비가 틀어지는 잘못된 영상들을 사고가 이 해상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상도와 그 다음에 화면비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재생 화면비가 있고, 저장 화면비가 있고, 픽셀비가 있고. 우리가 화면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재생 화면비, DAR을 의미를 하죠. 16대 9니, 4대 3이니 이런 것들이고, 저장 화면비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된 픽셀의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DV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16대 9로 재생을 하지만 1080 해상도의 HDV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장되는 픽셀의 수는 1440, 1080, 수학적으로 하면 4대 3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픽셀비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강제로 늘려서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40을 어떻게 16대 9로 늘리는지에 대한 건데요. 픽셀의 비율이 HDV는 세로 픽셀의 길이를 기준으로 가로가 1.33, 옆으로 약간 길쭉한 픽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비율의 16대 9 공간을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죠. 적은 숫자의 픽셀을 가지고도. 적은 숫자의 픽셀을 가지고 같은 1920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채울 수가 있으니 데이터를 절약이 된 거죠. 자,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각 사양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으로 이제 NTSC 영역 30Hz, 60Hz에 기반한 29.97을 쓰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북미, 일본, 그 다음에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5프레임 기반을 사용을 하고 있죠. 솔직히 저는 참 이 29.97이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고 그냥 전 세계 영상이 25로 통일이 됐었으면 얼마나 24 혹은 25로 통일이 됐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망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레이스와 프로그레시브. 인터레이스라 하면은 우리가 있는 영상을 이렇게 홀수줄과 짝수줄을 교차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려 나가는 것이고요. 프로그레시브는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인터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위해서 30년대부터 이제 5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TV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기술이고요. 프로그레시브는 이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다시 영상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레이스는 이렇게 홀수줄 혹은 위쪽 줄이라고 해서 어퍼 필드라고 필드로 이제 다시 하나의 프레임을 이렇게 두 개의 필드로 나눠서 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필드가 모여서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터레이스 영상 같은 경우 29.97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필드로 표기를 하면은 2배수인 59.9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1080i60 혹은 1080i 59.94 이거는 프레임 레이트가 아니라 필드를 기준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SD 쪽에서는 이 지금 보면 upper first와 lower first란 문구가 보이는데요. 이 동영상이 홀수 줄부터 아래쪽 줄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인지 위쪽 줄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인지, 솔직히 제가 참 독학을 하다 보니까 왜 SD 시절엔 로우 퍼스트로 시작된 경우가 더 많은지에 대한지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한 제가 5년째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AC 시절에 와서는 이제 이게 어퍼 퍼스트로 세팅을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전에 SD 자료를 AC로 컨버팅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요 필드 순서를 뒤집어주는 필드 도미넌스를 바꿔주는 그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혹시 오작동을 했다든가 이걸 잘못 설정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SD를 HD로 컨버팅할 때 갑자기 그 줄 단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필드를 한번 필드 관련 이펙트라든가 설정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인터레스 노이즈,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 이 홀수줄과 짝수줄이 서로 프레임 레이트의 절반만큼의 시간차가 발생을 합니다. 60i 같은 경우는 이제 60분의 1초가 이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움직임이 빠른 피사체 혹은 패스트 패닝을 할 때는 이런 인터레이스 노이즈가 심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레시브로 하는데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제 프로그레시브로 하면은 지금 현재 HD로서는 60p가 아니라 30p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움직임이 약간 끊겨 보인다든가 그런 기존의 60i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로서는 좀 어색함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도 60p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색공간 이제 YUV, YCBCR, YPBPR. 뒤에 PBPR은 이제 아날로그용 규격이고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YCBCR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422, 420, 411 이렇게 하면 좀 더 익숙하시죠. 이 422, 420, 411가 이런 YCC 이제 뒤에 Y는 밝기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뒤에 두 가지 문자는 색상 좌표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이제 우리는 이제 RGB라는 색상 영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녹색, 파랑 세 가지, 빨강과 녹색과 파랑 세 가지 색깔을 혼합을 해가지고 가산 혼합법을 이용해서 색깔들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사람은. 하지만 이 앞에서 보여드린 YCC 시스템은 밝기값과 색상 좌표값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이제 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색상이 공이 있는 그림이 있다고, 공을 촬영을 했다고, 그림자가 있는 공을 촬영을 한 것이죠. 여기서 색상 값을 없애면은 이런 흑백 이미지가 됩니다. 다시 앞으로 되돌아갔다가 반대로 여기서 밝기 값을 없애면 이렇게 색상 값만 남게 되면서 차이가 나죠. 자, 보시면 루마 밝기 값과 색상 값으로 이렇게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눠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루마 값만 있는 크로마 색상 값이 아닌 루마 값만 있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물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인지가 가능합니다. 색상이 없더라도. 실제로는 지금 제가 색상 값을 전혀 완전히 다 그냥 없앴기 때문에 더 이런데, 실제로는 요 무늬에 따라서 또 밝기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무늬 패턴까지도 실제로 보이게 되지요. 반면에 크로마, 색상값만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루마만 있는 경우보다는 물체를 제대로 인지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사람의 눈이 색상값보다는 밝기값, 루마값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이걸 이제 역이용해서 YCC 시스템이라는 물리적인 압축 방법으로 응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픽셀이고요. 이게 우리가 뭐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제 8x8이죠. 각 픽셀에 Y 밝기값과 색상값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화질이 좋다고 하는 이제 444 화면인 것이죠. 이제 YCC 444는 RGB 444와 100% 손실 없이 서로 컨버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422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Y는 그대로 모든 픽셀에 다 존재를 하지만 색상값은 이렇게 두 개의 픽셀씩 가로 방향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6mm SD에서 사용했던 411 시스템은 심지어 이렇게 4개로 하기 때문에 색상이 422 같은 경우는 색상이 조금만 번졌지만 411부터는 확실히 무시 못할 수준으로 색상이 번지기 시작했죠. 근데 SD 시절에는 411를 썼지만 요즘은 우리가 420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20 마치 YCBCR 중에 하나를 완전히 버린 느낌이죠. 하지만 실제로 420은 그게 아니고요. 기존의 422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422, 411은 가로 방향으로 색상을 공유를 반면에 420은 세로 방향으로도 한번 이거를 색상을 공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411처럼 색상값을 4분의 1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사례를 모두 합치면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실제로 얼마나 번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444 일부러 저해상도를 지금 제가 이제 색상이 번지는 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해상도 픽셀 영상을 이제 그 이미지를 제가 늘린 거고요. 444는 지금 이제 뭐 약간 번져 보이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 가로 세로 방향이 전부 다 균일하게 번져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잡아 늘린 거니까요. 같은 비율도. 반면에 이제 422도 가면은 수평 방향으로 색상이 번지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주로 요 부분이 이제 더 특히 차이가 나지요. 자, 루마 데이터는 320에 240으로 저장하지만 크로마는 160에 240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데이터가 절약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411가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심지어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색상이 옆으로 번져서. 그리고 420 같은 경우는 옆으로만 번지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번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죠. 411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옆으로 번지는 거는 덜하지만 수직 방향으로 번지는 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상들을 대부분 444 혹은 420에서부터 센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컨버팅의 이점이 하나하나보다는 420이 오히려 더 적은 연산이라든가 이런 거로 손쉬운 컨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420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한 화면으로 몰아서 보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본은 444지만 우리가 뭐 프로레스니 DNX HD니 이런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422의 절충안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DSLR에서 촬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420 시스템을 사용을 하죠.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이제 양자화 과정이라고 하죠. 이제 실제로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는 이렇게 연속된 검은색 선이죠. 아날로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들은 모두 0과 1로만 구성된 이렇게 끊어진 데이터 값이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조밀하게 하면은, 샘플링을 하면은 이 차이를 못 느끼게 되고요. 이제 니에키스트 이론이라는 그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그 한계 값보다 2배의 샘플링을, 2배의 정밀도로 샘플링을 하면은 사람이 감지를 못한다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더 샘플링 비율을 사람이 감지하는 것보다 최대한 높여서 그거를 못 느끼게 하는 게 이제 현재 디지털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뭐 이 8비트 영상이니 10비트 영상이니 혹은 오디오에서는 8비트 오디오, 16비트 오디오, 24비트 오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디지털 값에서 요 세로축 값이 뭐 8비트면은 8단계, 16비트면은 16단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진수기 때문에 2의 8승, 2의 16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디오를 기준으로 16비트 48kHz 오디오라고 하면은 48kHz 1초에 48,000번을 샘플링을 한 거, 측정을 한 거고요. 16비트 2의 16단계 이렇게 48,000 각 1초에 48,000번 측정을 65,536단계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 중에 어느 값인지를 찾아내서 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영상에서도 영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RGB 혹은 YCC를 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얼마나 세분화 시켜서 했냐는 것이고요. 오디오에서는 이제 오디오의 정밀도로 오디오 음의 정확함으로 나오고 비디오에서는 이제 색상의 정확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색상의 정확함, 그 다음에 더 많은 색상수. 그로 인해서 8비트로 색상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약간의 끊어짐 현상들이 밴딩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10비트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부드러운 개조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단점은 그 8비트에서 10비트로 가면은 데이터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무압축으로, 진짜 순수하게 무압축으로 가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RAE, 런랭스 엔코딩 압축이라는 방법을 쓰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너무 기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DCT 압축은 조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공간 압축법 중에 하나입니다. JPG 많이 쓰실 거예요. JPG를 쓰실 거예요. JPG의 핵심이 이제 DCT 압축이고 우리가 각종 사용하는 MPEG 시스템들 A4264를 포함한 전부 다 DCT 기반입니다. 그래서 JPEG에서 압축률을 높이면은, 화질을 낮추면은 깍두기가 굉장히 심하게 번지죠. 그 이유는 이제 DCT 압축에서 여기서 색상 변화가 이제 완만한 부분을 뭉쳐서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뭉침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깍두기 현상이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DCT 압축을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할수록 화질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자, 비트레이트, 데이터 레이트라고도 하고요. 초당 데이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의미를 한 것이죠. 이제 동영상 비트레이트는 비디오 쪽의 비트레이트와 오디오 쪽의 비트레이트. 실제로는 여기에 약간의 메타데이터 정보 데이터가 조금은 더 추가가 되겠죠. 이제 비디오 비트레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YCC 시스템을 쓰니까 이제 요 수치는 지금 YCC 시스템의 이제 계산법입니다. 루마 해상도와 크로마 해상도를 각각 더한 거에 양자와 비트 수, 8비트 혹은 10비트. 요즘은 뭐 16비트도 가끔 쓰이죠. 거기에 프레임 레이트를 곱하면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나오고요.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오디오 채널 수, 모노 채널이냐, 스테레오는 2개, 뭐 8채널이면 8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양자와 비트 수, 16비트, 24비트를 곱해주고 여기에 샘플 레이트 48kHz, 48,000이 되죠. 48kHz가 되니까요. 그리고 44.1kHz, 44,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계산 예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순수한 무압축 422 8비트 FHD 비디오의 비트레이트는 약 0.926GBps입니다. 0.926GBps니까 이
이 8비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친숙하게 만나는 바이트가 되죠. 즉 1초에 비트 퍼 세크 초당 데이터량이니까요. 무압축 사두들 8비트 FHD면은 초당 100메가바이트가 넘는다는 의미가 되죠.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반면에 상당히 비디오에 비하면 저렴하죠. 무압축임에도 불구하고 1.46메가bps. 요즘은 이제 굉장히 부담이 안 되는 용량이 됐죠. 예전에는 이제 좀 부담이 됐었지만 이렇게 무압축 비디오 물리적 압축의 이제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기 패턴이 보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 보시면 사둘둘에서 사둘0에서 사둘둘로 갈 때는 크기가 1.33배가 되고요. 사둘0에서 444로 갈 때는 2배, 사둘둘에서 444로 갈 때는 1.5배씩 커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심도가 8비트에서 10비트로 가면은 1.25배가 늘어나고 이런 패턴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압축 기법이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는 압축들은 단순히 한두 가지 압축 기법을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압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압축 언컴프레스드 코덱끼리 비교했을 때의 의미고요. A26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8비트로 사용을 하지만 일부 10비트로 인코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264 같은 경우는 8비트 다른 사양은 전부 다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히 8비트냐 10비트냐에 따라서 용량이 이렇게 1.2배로 늘어난다. 단순히 계산하면은 조금은 곤란한 실제 예상치와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되죠. 이 동영상에는 이 비트레이트를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CBR, VBR, ABR 세 가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CBR은 고정 비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VBR은 이 영상에 따라서 영상의 변화, 뭔가 데이터량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주고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서는 이제 굉장히 데이터量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 CBR과 VBR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ABR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CBR 같은 경우는 비트레이트는 일정하지만 비트레이트가 일정하기 때문에 영상에 움직임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품질이 들쑥날쑥이 됩니다. 주로 이제 움직임이 격렬해진다든가 이럴 때 깍두기가 심해지죠. 하지만 장점은 인코딩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단순히 지정한 비트레이트 값에 러닝타임을 초 단위로 곱하면은 용량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반면에 VBR 같은 경우는 세팅할 때 퀄리티로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설정만 지정이 되어 있지 이게 결과물이 용량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절충안이라고 했던 이제 ABR 같은 경우는 타겟 비트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기준 비트레이트라는 걸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비트레이트를 기준으로 인코딩 툴에 따라서는 또 최소 비트레이트와 최대 비트레이트까지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확하지는 않지만 CBR에 근접하게 예상 용량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막판에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어도비 미니코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VBR이라고 세팅하고 인코딩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ABR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동이라든가 혹은 이제 인코딩 툴 개발자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전체적으로 VBR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죠. 동영상에는 인트라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무압축인 모든 프레임을 이제 인트라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한 프레임을 띄어서 봤을 때 전혀 누락되지 않는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것을 이제 인트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논리 압축 중에서 이제 시간 압축인데요. 우리가 압축된 코덱을 사용할 때
가장 압축의 효율이 높은 효율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압축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I프레임, 조금 전에 설명한 인트라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P프레임, 순차 예측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B프레임, 양방향 예측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P프레임은 앞에 있는 I프레임 혹은 P프레임과의 차이점만, 우리가 동영상이 비슷한 정지 영상이 계속 비슷한 정지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 잔상 효과 때문에 움직임을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영상에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을 생략하고 저장한 것이 바로 P프레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P프레임은 I프레임 대비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용량을 소진하게 되고요. B프레임은 I프레임과 P프레임 간의 상대거리로 계산을 한 예측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프레임 대비 약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용량으로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OP 이제 사양을 볼 때 GOP-N이라고 표시되는 것들이 있죠. GOP 넘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위에 그림을 보면은 I프레임이 나오고 다음번 I프레임, 10번째 I프레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요 1번부터 9번이 하나의 GOP, 그룹 오브 픽처스입니다. 이거를 뭉쳐서 한 단위로 압축을 하는 것이고요. 이 9개의 프레임을 묶어서 압축을 한 GOP라는 의미인 거죠. 또 M이라는 게 GOP-M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GOP-M은 I프레임과 P프레임의 거리를, 그러니까 몇 번째 P프레임이 존재를 하는지, 여기서는 두 개를 건너뛰어서 세 번째 P프레임이 존재하고 또 다시 세 번째 P프레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 이 프레임을 IPB로 표현을 하면은 IBBP, IBBP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GOP-N은 GOP-M의 배수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예. 요거 하나의 프레임이 얼마나 용량을 크기를 차지하는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표기가 가능하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GOP-N과 M으로 수치를 표기를 하면은 GOP-N이 2가 넘는 수치에 M이 1이다. 이런 경우는 B프레임이 존재를 하지 않고 I와 P로만 구성된 GOP라는 의미죠. 그리고 만약에 GOP-N이 1이다. 이런 경우는 B프레임과 P프레임이 전혀 없는 오직 인트라 프레임만 존재를 하는 데이터라는 의미죠.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예. 코덱,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규칙이죠. 이거를 압축을 해제하는 디코더의 머리 글자를 합친 거고요. 이거는 거의 개념적인 것이고, 저는 이걸 비유법으로 굉장히 더 설명하기 좋아합니다. 언어가 있을 때 이 언어를 구성하는 문법을 이제 코덱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요. 문법을 모르면 그 해당 언어로 말하는 것을 적을 수도, 듣거나 혹은 읽는다 하더라도 무슨 언어인지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코덱으로 전환을 하면은 코덱이 없으면 해당 코덱으로 출력하거나 출력을 할 수도 없고 재생도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디오 코덱들과 오디오 코덱들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헷갈리는 내용들인데요. 동영상 포맷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포맷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조사, 소니니, 파나소닉이니 이런 데서 혹은 어떤 연합 단체에서 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호환성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맷 안에는 코덱과 해상도라든가 프레임 레이트 이런 사양들이 고정이 돼 있죠. 혹은 제한적인 옵션 범위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언어가 있을 때 이 언어를 구성하는 문법이 코덱이라고 했잖아요. 각 지방의 사투리를 저는 포맷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한글 안에 강원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가 있고 하지만 사투리를 몰라도 한글 문법을 하면은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거를 코덱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A264라는 코덱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A264라는 코덱을 가지고 소니는 XAVC라는 포맷을 만들었고요. 파나소닉은 AVC 울트라라는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논은 XAVC라는 포맷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굉장히 구형 규격이긴 한데 이게 포맷의 사양 예입니다. HDV도 사실 HD1과 HD2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HD1 기준입니다. 비디오 코덱으로 MPEG-2의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할 이제 메인 프로파일의 메인 레벨이란 범위 내에서 1180, 720의 요 세 가지 해상도를 사용을 가능하고요. 이를 17Mbps CBR로 비디오를 저장을 하고, 오디오는 MPEG-1 오디오 레이어 2, 우리가 이제는 거의 유물화된 MP2라는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16비트 48kHz 2채널에 384kbps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게 HD1의 사양입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매체는 뭐 6mm 테이프, CF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사용 가능한 확장자는 이렇게 M2T가 가장 대표적이고 MPG 혹은 MOV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MOV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오디오는 무압축을 사용한다는 이런 좀 변칙적인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죠. 동영상 포맷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방송 포맷이라고 했던 이제 NTSC 8, 지금의 우리나라 HD 방송을 담당하는 ATSC도 이제 동영상 포맷의 일종이고요. 케이블 규격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포맷의 기준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각 코덱들이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옛날 규격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무압축기 혹은 무압축에 준하는 방식들이죠. 그리고 MPEG-1은 정말 조금만 쓰였고요. MPEG-2가 이제 현재 주력이고 이제 서서히 져가는 해고, A264는 이제 현재 열심히 사용 중이고 앞으로 당분간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MPEG-2와 A264 둘 다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블루레이는 현재는 A264를 주력으로 사용하지만 적어도 규격상으로는 MPEG-2도 존재를 하고요. 굉장히 초창기 블루레이 디스크들은 MPEG-2로 판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장자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물론 확장자는 컨테이너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친구들이 이 형태고, 그렇지만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컨테이너라 하면은 우리가 DVD 혹은 블루레이라고 하는 것도 컨테이너입니다. 블루레이나 DVD를 이제 보면은 안에 고유의 전용 폴더로 나눠져 있고 각 데이터들이 저장된 그런 규칙들이 있죠. 요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규칙이 컨테이너인 겁니다. AVI 파일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AVI 파일에 비디오 코덱을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고 오디오 코덱은 어떤 범위 내에 저장이 될 것이고 이런 규칙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컨테이너인 거고요. 파이널 컷 프로 10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 안에 뭐 이벤트라든가 동영상이 다 들어가고 편집할 동영상이 다 들어가고 각종 정보들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앞에 DVD와 그 다음에 핸디캠에서 사용하는 AVCD도 컨테이너입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 안에서 파일이 또 다른 MTS라는 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 안에는 얼마든지 또 다른 종류의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조금은 복잡한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 개념이 나오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포맷이라고 부르던 MOV, AVI 같은 확장단은 포맷이 아닌가?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컨테이너의 일종이고 포맷이 다만 이제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포맷이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죠. 하지만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일반 클라이언트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HDV 같은 동영상 포맷을 코덱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표현일까요? 잠깐. 예. 좀 전에 왜 일종의 속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구별을 하지만 당신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속인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HDV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죠. 우리 HDV 코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인코딩, 디코딩, 코덱이란 단어가 인코딩, 디코딩 규칙이 지정된 거를 의미를 할 때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좀 뒤통수가 가렵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세팅에서 보면은 코덱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컴프레션 타입이라고 아주 어중간하게 표현을 해서 더 혼란을 가중을 시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 코덱과 비디오 코덱, 컨테이너를 잘 구별하고 사용하는 요령은 뭘까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많이 보고 많이 사용하고 생각하고 연습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뭐 솔직히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고 사실 진짜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거는 이렇게 트랩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진정한 문제의 핵심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존재들, 각 제조사와 ITU, 엠팩 이런 단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파기로 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이 친구들이, 이 회사라든가 단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정립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꼬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들 입장에서 또 이제 일종의 변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동영상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사실 뿌리가 다른 두 가지가 합쳐진 사례입니다. 이제 영상은 이제 동영상이라는 아날로그 동영상에서부터 시작한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기반한 PC 영상이 시작이 됐었죠. 이게 한 8, 90년대 짬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상 거의 완전히 합쳐졌다고 할 수 있지만 8, 90년대만 해도 이 둘의 같은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기술 기반의 동영상과 컴퓨터 기반의 영상을 합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작업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혼란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이 진흙탕 같은 장면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에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지금 원래는 이쯤에서 이제 잠깐 제가 휴식을 할까 했었는데, 뭐 질문 부분 하실 앞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든가 궁금하신 점, 보충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 잠시만요. 아까 그 IPV요. 예. 저기서 보면 I와 P와 B가 예.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세 개가 프로세스가 있는 어떤 영상을 이제 압축을 할 때 예. 나 이제 찍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I와 P와 B가 따로 연산이 돼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안에 이제 버퍼 메모리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스캐닝은 무조건 I로 하고요. 이거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저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포맷이 어떤 것이든지 클립으로 이제 저장이 되면은 예. 그 안에 P와 B가 이렇게 남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계 같은 거를 할 때는 HDMI나 SDI로 하면은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재생하면서
받은 영상보다 직접 다이렉트로 뽑아낸 영상이 더 화질이 좋은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압축과 저장 과정에서 저렇게 IPV로 하면서 화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SDI나 HDMI로 하면은 센서에서 받아들인 무압축 영상을 그대로 전송, SDI랑 HDMI는 무압축으로 전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화질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카메라 이렇게 메뉴에 보면 DSLR 보면 예. 보통 어라이 혹은 IPV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어라이 같은 경우가 이제 I로만 저장을 하는 예, 방식이고 IPV. 마크 3의 IPV 모드는 이제 DOP로 저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약간의 논란이 있는 표현 부분인데요. 저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보면은 캐논 OD 마크 3 이거는 어디까지나 OD 마크 3의 오라이 모드는 이제 90mbps 데이터량을 갖고요. IPV 모드는 30mbps를 갖습니다. 요 둘만을 비교를 했을 때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IPV 30mbps가 오라이 모드보다 더 화질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이제 오라이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90mbps라고 했으니까 IPV보다 대략 용량이 3배가 큰 거잖아요. 반면에 이 지금 B프레임 같은 경우는 I프레임에 비해서 용량이 한참 작죠. 그렇기 때문에 IPV 모드에서는 이 I프레임을 더 고화질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절약을 해가지고 수학적인 연산으로 가상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다른 프레임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만 아주 고화질로 저장을 하고 나머지 14개의 프레임은 일종의 계산된 값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오라이는 모든 것을 다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 90mbps라는 데이터 레이트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이프레임의 화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거는 항상 절대적인 게 아닌 것이요. 이제 움직임이 적은 경우에는 IPV가 확실하게 화질이 좋고요. 만약에 움직임이 격렬한 경우라면은 IPV 모드를 쓴다 해도 데이터 용량이 줄어드는 게 없이 괜히 복잡한 연산 과정이 적합하면서 열화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른 피사체를 찍는 경우는 오라이 모드가 오히려 화질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정적이다 그러면 IPV 모드가 단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했듯이 90mbps 오라이와 30mbps IPV만의 비교고요. 요 오라이와 IPV의 데이터 레이트가 서로 달라진다면은 그때는 또 다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추가를 하자면은 만약에 어라이로 이제 출력 예. 클립으로 갖다가 편집을 하게 되면 그게 더 편집상에서 좋을 수가 있겠네. 압축을 거의 안 했어. 그러니까 사실 오라이의 이제 인트라 코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오라이로 레코딩되는 방식을 이제 인트라 코덱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로레스라든가 DNX HD, 그다음에 예전에 6mm에서 쓰던 DV도 다 인트라 방식이죠. 얘네들은 이제 편집에 굉장히 적합한 방식입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이제 픽프에 올렸던 게시글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어떤 프레임에서 인점을 잡게 되는데 그 프레임이 인트라 프레임이라면 그냥 잡은 인점에서 무조건 읽어드리기만 하면 되죠. 반면에 GOP 방식으로 소스를 작업하는 경우는 그 실시간으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줘서 풀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펙트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이 연산량은 실시간으로 프레임 레이트의 비율의 배수로 계속 가니까 몇 배에서 몇십 배, 몇천 배까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264 대략 40배 정도 원본에 비해서 40배 정도 압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늘어나는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이 되고 연산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열이 심하게 되고 발열이 심해지면 시스템이 다운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트라 방식의 소스로 편집을 하는 걸 권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질과는 장단점이 있죠, 서로.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아까 하시려고 예. 예. 8방식은 예. 제가 예전에 완전 듣기로 8방식은 어퍼필드 NTSC 같은 경우는 로필드를 사용한다고. 예.
이게 포맷마다 다 다릅니다. 실은. 무조건 예,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MPEG IMAX라는 포맷이 있는데요. 소니에서 만든 이제 SD의 마지막 방식이죠. 얘 같은 경우는 NTSC이건 PAL이건 무조건 다 어퍼 퍼스트입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로어 퍼스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DV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이제 포맷에 따라서 이런 실제 값들은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쓰실 때는 좀 한번 실제 기술 문서를 확인을 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할 텐데,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퍼 퍼스트인지 로어 퍼스트인지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더 좋겠죠. 저는 프로그레시브에도 위아래 개념이 원래 프로그레시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티브 프로그레시브가 있고 이제 PSF라고 이제 혼합형 절충형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티브 프로그레시브는 센서에서 센싱부터 데이터 레코딩까지 플레이까지 전부 다 프로그레시브로만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PSF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시브로 센싱을 해가지고 이걸 2배수의 인터레이스로 저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30p로 센싱을 해서 60i로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얘는 PSF, 30PSF다라는 메타데이터를 저충시키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재생하는 측에서 이거를 다시 이 메타데이터를 인지를 하고 다시 30p로 합쳐서 재생을 하는 이런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